쏠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경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국 경제가 요즘에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한때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세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중국은 말이죠. 뭐 성장률 10%, 8%, 9% 막 이렇거든요.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뭐 평균 성장률이 6.8%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끌어온 거죠.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중국 내에서의 소비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뭐 반도체 수출하고 뭐 수출하고 뭐 중간재들 수출해가지고 우리도 중국 덕을 많이 봤죠. 또 이 중남미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거기다 죽을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도 뭐 중국에다가 구리 수출하고 뭐 수출하고 뭐 수출해서 이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돈이 뭐 흥청망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때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이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많은 돈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경제가 이제 2022년에 들어오면서 뭐 죽어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꽉 묶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행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도 죽지, 생산도 죽지 이러면서 중국 경제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를 못 사게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를 안 판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또 화웨이 같은 데가 자기들이 반도체를 제조를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만의 TSMC에다 맡겨서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스마트폰을 제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삼성을 곧 뛰어넘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곧 뛰어넘을 찰나인데 미국이 제재를 하게 되면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제재들을 당하면서 이것도 이제 치명타를 당한 거죠. 거기다가 인구는 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뭐 침체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의 2023년, 2024년, 25년 경제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질 거다. 분기별로는 마이너스로 가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중국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 이 정도 성숙된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3%, 4%가 되면 이거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국민소득 10,000달러 정도 됐고 지금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나라의 입장에서 성장률이 3%, 4%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침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있을까? 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 1명만 나오더라도 그냥 그 도시 전체를 다 폐쇄를 해버리는 이런 식의 정책을 이거를 느슨하게 하면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공산당 대회, 그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알 수 없는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종신 주석, 모택동 같은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5월 달에 후단대, 그 샹하이의 후단대의 연구진들이 의료진들이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네이처 메디슨인가 하는 국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숫자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중국의 확진자가 1억 1,200만 명이 될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게 되고 사망하는 환자가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학술지에다 그렇게 한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저주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웬만하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항체가 생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뭐 감기 정도 수준인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철저히 봉쇄를 해놓게 되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풀게 되면요, 이거 정말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수준도, 의료시설도 중국은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말하는 대로 160만 명이 죽는다라고 하면요, 중국 공산당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의 인민들이 아마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도 뭐 웬만큼 다 맞추고 했지만 노인들 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백신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과연 그렇게 있을지 본인들도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분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당분간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금융의 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 예를 들어 헝다그룹 같은 거. 그 헝다그룹이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실제로. 이 헝다그룹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채 수준이 지금 400조 원인가 그렇게 돼요. 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해인한성인가 하는 데에 이 소규모의 지방은행이지만 거기서 지금 뱅크런이 났잖아요. 뱅크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고 은행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예금자들이 아우성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또 그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이거 뜯어 말리고 갖다 막 단속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중국이 지금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뱅크런이 나면, 그 은행이 망해서 돈을 못 돌려줄 상황이 되면 정부가 예금공사죠.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일정 액수까지 보장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대신에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 두들겨 패고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너는 확진자야. 코로나 확진자야. 그래서 꼼짝 못하게 봉쇄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국에는 4,000개의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뱅크런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지금 헝다그룹이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 분양이 안 돼서 뭐 야단법석이고 분양된 아파트들도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주택 대출 받아서 그 아파트를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나 대출금 못 갚아. 이렇게 되고 있죠.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건설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아니 악순환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규모 은행들, 부동산 개발업체들 거기에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선분양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아우성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대형 국책은행들, 국영은행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이런 문제에서는 국영은행들은 좀 안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국영은행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대1로예요. 이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라든가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다가 대출을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대출을 해줘서 그 대출을 가지고 도로를 닦고 철도를 놓고 공항 만들고 항구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다 중국의 세계 전진 기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의 국영은행들에서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강달러 사태가 났잖아요.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그것을 갚기가 매우 어려워진 겁니다. 이 스리랑카.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당장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파키스탄도 부도 직전까지 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 개도국들이 지금 그런 상태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다 덮어놨겠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부실채권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영은행은 그런 상태고 지방은행들은 지금 뱅크런 직전까지 가 있고 뱅크런 상태인데도 생겨났고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또 그 빚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야단법석이 난 거고 즉 중국의 금융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 중국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어서 경제성장하는 데 맛을 들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이라든가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뭐 빚을 굉장히 많이 졌죠. 그걸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덕을 꽤 봤는데 이제 그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풀어놓은 그 부채들, 그 빚들이 이제 공격을 시작한다고 할까요? 저주를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만약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그 부채들을 다 탕감을 해준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빚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신용도는 뭐 이건 나락으로 추락을 하게 되겠죠. 중국은 그러면 뭐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부도 나는 기업들은 그냥 부도 나게 내버려 두고 청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장경제 방식인데 과연 중국이 그렇게 갈 것인가? 그러면 뭐 지금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의 부도를 또 은행의 부도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게 만들겠다.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제 중국 경제는 전혀 희망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 경제 이야기 또 중국의 금융위기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